이 아이는 내 핏줄이 아니다. 남편 이정훈의 목소리가 사랑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은 아내 박소연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였지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모함이었습니다. 허나 남편 이정훈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그 어떤 변명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으니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머슴 장복은 차마 끼어들지도 못한 채 그저 두 손을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지요. 서방님, 도연이는 분명 서방님의 핏줄이옵니다. 소연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정훈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누명으로 소연은 어린 아들과 함께 정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니 허나 이들은 몰랐지요. 훗날 이 누명이 이 양반댁에 어떠한 결과로 돌아오게 될지를, 또한 이 쫓겨난 모자에게 과연 어떠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경상도 어느 한적한 양반 마을. 이정훈의 집안은 대대로 글 읽는 선비를 배출해온 가문이었습니다. 허나 가세는 이미 기울어 남은 것은 빛바랜 가문의 자존심뿐이었지요. 혼이 난 지 어느덧 8해, 정훈과 그의 아내 박소연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의 한숨 소리는 해마다 깊어졌고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 또한 그치지 않았으니 그러던 어느 해 봄 마침내 소연의 몸에 태기가 들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들썩이었지요. 정훈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소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최씨 부인 역시 오랜만에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던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이 집안의 대가 이어지겠구나. 부디 몸 조심하거라. 그렇게 10달이 지나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으니 이름은 도현이라 지었습니다. 도현이 태어난 그 무렵 정훈의 집에는 머슴 장복이 있었습니다. 장복은 본디 소연의 친정에서부터 함께 따라온 종으로 어려서부터 소연을 누이처럼 따르며 자란 자였지요. 우직하고 충직한 성품에 집안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으니 정훈 역시 그를 믿고 의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도현이 태어나자 장복은 누구보다 기뻐하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핏줄이라도 되는 양 도현을 등에 업고 마당을 돌며 어르고 달래는 일이 그의 큰 즐거움이 되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최씨 부인의 마음 속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도현의 생김새가 어딘가 정훈을 닮지 않은 듯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으니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으나 한 번 든 의심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얘야, 도현이 눈매가 누구를 닮은 것 같으냐? 최씨 부인이 무심한 듯 던진 말에 정훈은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허나 그 말은 그의 마음 한구석의 작은 가시처럼 박혀버렸으니 그 무렵 동네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정훈의 집 도련님이 머슴 장복과 닮았다는 말이었지요. 누가 먼저 그런 말을 꺼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한번 퍼진 소문은 발이 달린 듯 마을 곳곳으로 번져갔습니다. 평소 소연을 곱게 보지 않던 이웃 아낙 하나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이렇게 속닥거렸던 것이었으니 내 보기엔 도련님이 그 집 머슴을 영판 닮았더라. 코도 그렇고 눈매도 그렇고. 이 소문은 결국 최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일축하였으나 며칠을 곱씹을수록 그 말이 점점 무게를 더해가는 듯하였지요. 결국 최씨 부인은 아들 정훈을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정훈아, 내 듣기로 동네에 이상한 말이 돈다는구나. 도현이가 장복이를 닮았다고들 한다. 정훈의 얼굴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처음엔 헛소리라 여기며 자리를 떴으나 그날 밤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도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던 차가운 의심의 빛이 서리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으니 다음 날 정우는 마당에서 도현을 업고 노래를 불러주는 장복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흐뭇한 광경이었을 터인데 그날만큼은 정운의 눈에 무언가 다르게 들어왔지요. 장복이 도현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단순한 종의 눈빛이라기엔 너무도 따뜻하게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정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의 씨앗은 이제 더는 작은 것이 아니었으니 그것은 점차 뿌리를 뻗어 머지않아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소연 당신과 더는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소. 정운의 말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소연의 가슴을 얼마나 깊이 후벼 팠는지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가늠하지 못하였을 것이었지요. 여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소첩이 무슨 잘못을 하였다고?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그 떨림조차 외면한 채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도현이는 내 자식이 아니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아가는 것은 이 정운이 할 수 없는 일이요. 소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아니 여보,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도현이가 어찌 당신의 자식이 아니라 하십니까? 이 몸이 8배를 기다려 낳은 자식이옵니다. 어찌 그런 모진 말씀을. 허나 정우는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가며 굵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장복을 당장 이리 데려오너라. 끌려온 장복은 영문도 모른 채 정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는 그를 내려다보며 서슬퍼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내 이놈 도현이가 내 자식이렸다. 어디 사실대로 고하지 못할까? 장복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나리,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인이 어찌 감히. 닥쳐라. 그날 새벽 내가 안채를 드나든 것을 똑똑히 본 자가 있다. 아직도 잡아댈 셈이냐? 장복은 억울함에 눈물이 솟구쳤으나 정우는 이미 듣지 않았습니다. 곧 집안의 종들이 달려들어 장복을 마당 한복판에 엎어뜨렸고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소인은 그날 처마에 빗물이 새는 것을 보고 악! 장복의 외침은 매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소연은 마루 끝에서 그 모습을 보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을 쏟았으니 옆에 선 도현은 무서움에 어머니의 치마를 꼭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매질이 끝난 뒤 정우는 장복을 당장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온몸에 매를 맞은 장복은 겨우 몸을 일으켜 대문을 나섰고 그것이 그가 이 집을 마지막으로 나서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어 정우는 소연 앞에 다시 섰습니다. 짐을 싸시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집을 나가야 할 것이오. 소연은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으나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현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8회 동안 살아온 집이었으나 챙길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도현의 옷 몇 벌과 낡은 바느질 도구, 그리고 친정에서 가져온 작은 놀이개 하나가 전부였지요. 도현은 어머니가 보따리를 싸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알아차리기엔 너무도 무거운 상황이었으나 도현은 어딘가 모르게 이 집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큼은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어머니, 우리 어디 가요? 소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조용히 답하였습니다. 좋은 곳에 간다. 어머니랑 같이 가자. 대문을 나서는 소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등 뒤로 최씨 부인이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사랑채 안에서 그 모습을 보지도 않았지요. 대문이 닫히던 그 순간 소연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걸으면서 닫히는 대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지 못하였으나 훗날 이 소리가 자신의 평생에 걸쳐 지워지지 않는 소리로 남게 될 것임을 도현은 그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밤 소연과 도현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고 도현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소연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허나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소연은 다짐 하나를 가슴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사람답게 살게 하겠다. 그 다짐이 훗날 이 모자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게 될지 그날 밤 느티나무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밤을 지새운 소연과 도현은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비볐고 소연은 아들의 얼굴에 묻은 먼지를 손끝으로 닦아주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어머니 곁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에 소연은 가슴이 저려왔지요. 첫 번째로 발걸음을 향한 곳은 친정이었습니다. 달리 의지할 곳이 없었던 것이었으니 소연은 도현의 손을 잡고 반나절 길을 걸어 친정 대문 앞에 섰습니다. 허나 문을 두드리자 나온 것은 반가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오라버니는 소연의 꼴을 훑어보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연아, 이미 출가한 몸이 이렇게 쫓겨왔다는 게 동네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찌 되겠느냐. 며칠이야 재워줄 수 있다마는 길게는 안 된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섰지요. 친정에서의 며칠은 숨이 막혔습니다. 오라버니는 대놓고 구박하지는 않았으나 옳게는 달랐습니다. 밥상을 내오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도현이 마당에서 놀려하면 괜히 트집을 잡아 안으로 들이곤 하였지요. 도현은 그 집에 있는 동안 내내 조용하였습니다. 눈치 빠른 아이였던 것이었으니 어머니가 이 집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오라버니는 소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소연아, 이제 슬슬 갈 곳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내 염치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옳게도 눈치가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 소연은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짐을 다시 쌌습니다. 보따리는 올 때보다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또 가요? 응, 또 간다. 어디로요? 소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도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하였습니다. 우리 살 곳 찾으러 간다. 도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소연과 도현이 흘러 닿은 곳은 고을 외곽 산자락 아래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에서 멀고 아는 이 하나 없는 곳이었지요. 마을 끝자락에 오래도록 비어있던 낡은 오두막 하나가 있었으니 소연은 마을 이장을 찾아가
그 오두막을 빌릴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장은 소연의 행색을 한참 살피더니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오두막은 낡고 좁았습니다. 지붕 한 켠은 지피 내려앉아 있었고 문짝도 삐걱거렸지요. 허나 소연은 그 안으로 들어서며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현은 구석구석을 둘러보다가 진지한 얼굴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우리 집이에요. 그래, 우리 집이다. 도현은 잠시 오두막을 다시 한번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문짝 고칠게요. 소연은 그 말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겨우 7살 배기 아이가 한 말이었던 것이었으니 소연은 이튿날부터 바로 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안에 바느질 잘하는 이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하나둘 옷감을 들고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삭시박하였으나 마다하지 않았지요. 때로는 품을 팔러 들녘에 나가기도 하였으니 양반댁 마님이었던 손이 어느새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도현은 어머니가 나간 사이 오두막을 쓸고 닦으며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모아두었습니다. 저녁이면 소연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해두려 애썼지요. 소연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으나 내색하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저녁, 소연은 도현을 무릎 앞에 앉혀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아, 어머니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 글 공부 절대로 놓지 마라. 어머니가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 너는 글만 읽거라. 알겠느냐? 도현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7살 아이의 눈에도 무언가가 느껴졌던 것이었지요. 어머니, 저 열심히 할게요. 꼭 잘 될게요. 소연은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오두막 안에 등잔 하나가 가물거렸고 밖에서는 가을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나 그 작고 낡은 오두막 안에 훗날 이 나라를 뒤흔들 한 사람의 다짐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세월은 흘렀습니다. 소연과 도현이 산자락 아래 그 작은 오두막에 자리를 잡은 지 어느덧 서너 해가 지나 있었습니다. 오두막은 소연의 손으로 조금씩 고쳐졌고 문짝도 더 이상 삐걱거리지 않았습니다. 허나 살림은 여전히 빠듯하였으니 소연의 바느질 손은 날이 갈수록 더 거칠어져만 갔던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어느새 1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부쩍 자란 아이는 이제 어머니의 어깨께까지 올라왔고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는 것도 저녁에 불을 지피는 것도 어머니보다 먼저 하려 드는 아이가 되어 있었지요. 허나 소연이 가장 흐뭇하게 여긴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었으니 마을에는 훈장 박서방이라 불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양에서 공부를 하였으나 과거에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외딴 마을의 서당 하나를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노인이었지요.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작은 서당이었으나 박 훈장만큼은 글에 대한 열정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박 훈장이 도현을 처음 본 것은 도현이 마을 어귀 돌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박 훈장은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쓰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어디선가 얻어 읽은 듯한 문장의 한 구절이었던 것이었으니 얘야, 그거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도현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래, 어디까지 읽었느냐? 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또박또박 대답하였습니다. 박 훈장의 눈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 훈장은 소연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소연은 뜻밖의 방문에 당황하며 자리를 권하였지요. 박 훈장은 차 한 잔을 받아 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였습니다. 마님,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소인이 수십 년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만 저런 눈빛을 가진 아이는 흔치 않았습니다. 소인이 가르치겠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소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훈장 어른, 그런 말씀을 어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희 형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아이가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현은 그날부터 서당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한참 늦은 시작이었으나 도현의 속도는 달랐습니다. 한 번 읽은 것은 잊지 않았고 하나를 가르치면 셋을 이해하였지요. 박 훈장은 매일 아침 서당 문을 열 때마다 이미 도현이 먼저 와 앉아 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도현아, 오늘도 일찍 왔구나. 밥은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허나 박 훈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아침을 걸을 때가 많다는 것을. 그래서 박 훈장은 어느 날부터 아무 말 없이 서당 한켠에 밥을 하나 더 지어두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은 어머니 곁에 앉아 책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우리가 왜 이 집에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안 계세요? 소연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바늘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소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더 크면 어머니가 이야기해 줄 것이다. 지금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거라. 도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를 이미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으니 소연은 그것이 마음에 걸려 그날 밤 한참을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도현이 12살이 되던 해, 박 훈장은 소연을 다시 불러 앉혔습니다. 마님, 이제 소인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다 가르쳤습니다. 소연은 뜻밖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훈장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더 큰 스승이 필요합니다. 저 아이는 과거를 봐야 합니다. 반드시. 소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쁨인지 서름인지 아니면 그 둘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소연은 잠든 도현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소년의 얼굴이 된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소연은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라면 된다. 반드시 된다. 그 다짐은 이제 더 이상 막연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자가 지나온 모든 날들이 쌓여 만들어진 단단하고 뜨거운 확신이었던 것이었으니 도현이 16이 되던 해 박 훈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도현을 고을 향교에 보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향교에서 소과를 거쳐야 되과 즉 진짜 과거 시험의 문이 열리는 것이었으니 박 훈장은 오랜 지인을 통해 향교 입학을 주선하였고 도현은 생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유생의 옷을 입고 향교 문 앞에 섰습니다. 소연은 그날 아침
도현의 옷매무새를 손수 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래도록 아껴두었던 옥색 도포를 꺼내 입혀주며 눈물이 날 것 같은 것을 애써 참았지요.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꼭 좋은 소식 들고 돌아올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아침이었는지 말로는 다 할 수 없었던 것이었으니. 헌화향교 문 앞에서 도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벽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입학 절차를 밟던 중 향교 훈도가 도현의 이름을 장부에서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하였습니다. 이도현, 이도현. 없는데. 예. 족보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이다. 내 이름이 어느 본관 족보에도 올라 있지 않아. 도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훈도는 사무적인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족보에 이름이 없으면 양반 자제로 인정할 수 없다.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자는 과거 응시 자격이 없으니 돌아가거라. 도현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올 때와 똑같은 옷차림이었으나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지요. 박 훈장은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침묵하였습니다. 족보에서 봤다는 말이냐? 박 훈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탄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후 도현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현아,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도현은 그 물음에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자입니다. 박 훈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현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소연은 아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였지요. 도현은 담담한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였습니다. 소연의 얼굴빛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족보에서 봤다는 말을 듣는 순간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내쫓기던 그날 그토록 모진 말을 들으면서도 설마 족보에서까지 팠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으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도현의 말에 소연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왜 죄송하다 하느냐? 제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도현아. 소연은 아들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아들의 손을 쥐고 있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단 한 가지도. 그날 밤 소연은 홀로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쫓겨나던 그날의 대문 소리, 느티나무 아래에서 지새운 차가운 밤, 거칠어진 손으로 바느질을 하며 버텨온 수많은 저녁들. 그 모든 것을 견뎌온 것은 오직 하나, 도현이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족보 때문에 막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의 두 눈에 오랜만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허나 그 눈물은 이내 다른 무언가로 바뀌었으니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지금껏 꾹꾹 눌러두었던 그 오랜 세월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끓어오르는 듯하였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이튿날 아침 소연은 도현을 불러 앉혔습니다. 도현아, 어머니가 결심한 것이 있다. 도현은 어머니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이것이 보통 결심이 아님을 직감하였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뒤집어 쓴 누명을 이제 똑바로 벗겨낼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허나 그것을 해내야만 내가 과거를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앞장설 테니 너는 그 사이에도 그를 놓지 마라. 도현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묵직한 결기가 담겨 있었지요. 어머니 혼자 하시게 두지 않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소연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느새 이 아이는 어머니가 기댈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으니 소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모자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윤대감의 집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소연의 먼 친척벌 되는 어른으로 쫓겨나던 그 시절에도 소연 모자를 잠시 거두어 주었던 인물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윤대감은 이제 고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오랜만에 그 집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대감은 소연을 보는 순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소연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으나 그 눈빛 안에 담긴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었으니 마님, 어찌 이리 대감 어른 청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다. 윤대감은 소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소연은 그간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쫓겨나던 날부터 도현이 향교 문 앞에서 돌아서던 날까지 윤대감은 중간에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윤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족보에서 팠다는 것은 그 이정훈이라는 자가 공식적으로 도현이를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뒤집으려면 쉽지 않을 것이오. 압니다. 대감 어른. 당시 거짓 증언을 한 자들을 찾아내야 하고 그 자들이 입을 열어야 합니다. 허나 세월이 이렇게 흘렀으니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제 아들의 앞길이 걸린 일이옵니다. 윤대감은 소연의 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소연과 도현이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복례였습니다. 최씨 부인의 신복으로 거짓말을 부추겼던 그 몸종이었지요. 복례는 이제 나이가 들어 마을 외곽 허름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찾아오자 복례는 대번에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마마님, 복례야, 나왔다.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하였습니다. 복례는 뒷걸음질을 치려다 도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느새 훤칠하게 자란 도현의 눈빛이 복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소연은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원망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다만 그날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해주기를 바란다. 그것뿐이야. 복례는 한참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눈물을 쏟으며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마님 소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날 최씨 부인 마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소인이 없는 말을 보탰습니다. 장보기가 안채를 드나들었다는 것도 소인이 직접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씨댁 마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소인도 맞장구를 친 것이었습니다. 이씨댁 마님을 찾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이씨댁은 다른 고을로 이사를 간 뒤였던 것이었으니 도현은 박 훈장의 지인들을 통해
이 시댁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흘이 넘도록 발품을 팔아 겨우 찾아낸 이 시댁 마님은 소연을 보는 순간 문을 닫으려 하였습니다. 할 말 없소. 가시오. 도현이 문이 닫히기 전에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날 새벽 장보기가 처마 빗물을 살피러 나온 것을 아셨겠지요.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말을 하셨습니다. 이 시댁 마님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장보기는 그 매질 끝에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시댁 마님은 끝내 문을 열지 않았으나 문 너머에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언제 오라 하면 가겠소. 윤대감은 모인 증언들을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복내의 자백, 이 시댁 마님의 증언, 그리고 당시 집안에 있었던 늙은 종 득산의 말까지. 득산은 이미 이정훈의 집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소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나리가 무서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장보기가 그날 새벽 처마를 살피러 나간 것은 소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장보기가 소인에게 미리 말을 해두었던 것이었으니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장보기 그날 새벽 안채 근처에 있었던 것은 처마의 빗물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증인이 있다는 것. 이것으로 이 시댁 마님의 거짓 증언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것이었으니 윤대감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소연과 도현도 함께였습니다. 관아에서의 절차는 길고 고되었습니다. 이정훈 측에서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니 이미 소문을 들은 정훈이 관아에 손을 써 이를 지연시키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허나 윤대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증언들을 하나하나 제출하며 끈질기게 매달렸고 도현 역시 관아 앞에서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또렷한 목소리로 진술하였습니다. 수령은 도현의 진술을 듣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언이 충분하다. 이도현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족보 복원 절차를 밟도록 하라. 관아 마당을 나서던 그 순간 도현은 멈추어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소연은 아들의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한참 후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이제 시험 볼 수 있겠습니다. 소연은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이 그 웃음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도현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 반드시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다짐은 이 긴 싸움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허나 이번만큼은 두 사람 모두 그 시작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었으니 족보가 복원된 그해 겨울 도현은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박 훈장은 도현을 위해 오래전부터 아껴두었던 책 몇 권을 꺼내 손수 보따리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현의 어깨를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도현아, 내가 이 길을 걷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이 늙은이는 안다. 허나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이 내 힘이 될 것이다. 한양에 가서 내 이름을 크게 떨치고 오너라. 도현은 박 훈장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박 훈장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으나 애써 고개를 돌려 감추었지요.
소연은 도현의 짐을 꾸리면서도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도현이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소연은 잠시 멈추었다가 도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안 나온다. 도현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를 한 번 꼭 안았습니다. 소연은 아들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지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도현은 걸으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을 때도 새벽에 일어나 촛불 하나를 켜고 글을 읽었지요. 함께 과거를 보러 가는 다른 유생들이 주막 마당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도현은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있었으니 새벽에 일어나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의 모습, 거칠어진 손끝으로 자신의 옷을 꿰매주던 그 손이 자꾸만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한양에 도착한 도현은 과거 시험장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수천 명의 유생들이 저마다 긴장한 얼굴로 줄을 서 있었지요. 화려한 도포를 걸친 고관대작의 자제들, 오래도록 한양에서 공부한 이들, 내로라 하는 스승 아래서 수년을 갈고 닦은 자들이 즐비하였습니다. 도현은 그 속에서 자신의 낡고 소박한 옥색 도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연이 오래도록 아껴두었다가 손수 고쳐 입혀준 것이었지요. 도현은 그 도포의 소매를 한번 가만히 쓸어내리고는 시험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험은 사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날은 경서를 묻는 문제였고, 둘째 날은 책문, 셋째 날은 부와 시를 짓는 것이었지요. 도현은 붓을 들 때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마음이 고요하였습니다. 수많은 밤을 등잔 하나 앞에서 버텨온 날들이 붓 끝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듯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바느질 소리를 들으며 외운 경서의 구절들이, 박훈장의 야윈 손이 가리키던 책 속의 글귀들이 마디마디 살아나는 듯하였지요. 도현은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발표되던 날, 한양거리는 인산이네였습니다. 방이 붙은 담장 앞으로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들었지요. 도현은 그 인파 속에 서서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천천히 눈을 내려가던 도현의 시선이 첫 번째 이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이도현 리 다오시안, 장원 庄유안. 도현은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맞는지 눈을 의심하여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이름이었지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원이 누구래? 이도현, 어디 출신이래?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어디 출신인지도 모를 사람이 장원을 했다고? 도현은 그 소리들을 뒤로 한 채 조용히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밤을 지새우던 날, 오두막 안에서 등잔불을 켜놓고 바느질을 하던 날, 관아 마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웃던 날, 그 모든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흘리는 억울함이 아닌 눈물이었습니다. 도현의 장원급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에서 고을로, 고을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마을로. 소연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도현이 한양을 떠난 지 열흘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숨을 헐떡이며 오두막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마님, 마님,
도현 도련님이 장원을 하셨습니다. 장원이요. 소연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장이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도련님이 과거에서 1등을 하셨다고요. 장원급제이십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이 꺾였습니다. 오두마가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소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이장은 뭐라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그저 옆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소연은 얼굴에서 손을 내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소연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것인지는 소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장원급제의 소식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들이 도현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고을 수령이 직접 축하 인사를 전해왔으며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소연의 오두막을 찾아와 덕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오두막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들이었건만 이제는 너도 나도 소연과 안면이 있는 척 굴었지요. 소연은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웃어야 할 자리에서 웃었고 고개를 숙여야 할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이었으니 그 소식은 머지않아 이정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훈은 그 무렵 집안 살림이 더욱 기울어 예전에 번듯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초라한 행색으로 지내고 있었지요. 마을에서의 체면도 진작에 깎였고 과거에는 굽실거리던 이웃들도 이제는 못 본 척 지나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런 정훈의 귀에 장원급제라는 말이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정훈의 안색이 굳어버렸습니다. 이도현리 다오시안. 정훈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이씨 도현. 자신이 내쫓은 그 아이였습니다. 방 안에서 홀로 그 이름을 되뇌던 정훈의 얼굴에는 복잡한 빛이 교차하였습니다. 후회인지 욕심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엉킨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지요. 최씨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정훈아, 그 아이가 정말 내 자식이었던 게야. 정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훈은 사람을 통해 소연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였습니다. 도현이 돌아오면 한번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소연은 그 전가를 받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전가를 가져온 자가 물었습니다. 마님, 뭐라 답을 드릴까요? 소연은 잠시 후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도현이가 돌아오면 도현이가 결정할 일이라 전하여라. 한양에서 도현이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뒤였습니다. 관복을 입은 도현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소연은 오두막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도현은 어머니를 보는 순간 걸음을 빨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소연은 한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한참 후 소연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도현이. 그 한마디에 도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관복을 입은 채로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 이튿날 저녁 소연은 도현에게 정훈의 전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현은 그 말을 듣는 내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말을 마치자 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다. 도현은 다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허나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소연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도현이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반듯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그날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음식을 장만하였지요. 마치 오래 나갔던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현이 대문 앞에 섰을 때 정우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관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도현의 모습이 이 집에서 쫓겨나던 그 7살짜리 아이와 겹쳐 보였던 것이었으니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도현아, 어서 들어오너라. 도현은 대문 안으로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문 앞에 선 채로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훈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정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도현아, 이 아비가 그때 많이 잘못했다. 이제라도 들어와서 함께. 도현은 정훈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고 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십니까? 정훈은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바느질을 하시고 들에 나가 품을 파시고 손이 이렇게 되도록 저 하나를 키우셨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차분하였지요. 그러나 그 낮은 목소리 안에 담긴 무게가 정훈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그날부터 어머니는 단 하루도 원망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에게 그를 놓지 말라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정훈은 그 말들을 듣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최씨 부인은 마루 끝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도현은 마지막으로 정훈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소인을 찾아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허나 소인에게는 이미 부모가 있습니다. 소인을 낳고 키워주신 어머니, 그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서 짧게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고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가는 도현의 뒷모습을 정훈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그는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였던 것이었으니 도현이 떠난 뒤 마당에는 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정훈은 대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최씨 부인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으나 정훈은 돌아보지 않았지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 맑은 하늘 아래 정훈이 지켜온 것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가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문의 자존심, 양반의 체면, 그 모든 것을 지키려다 정작 지켜야 할 것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었으니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도현이 돌아오던 날 저녁, 소연은 오두막 앞에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된장국 하나에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도현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메밀묵 한 접시가 전부였지요. 허나 도현은 그 밥상 앞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서 먹거라. 어머니, 왜? 이 밥상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소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도현의 밥그릇에 국을 한 번 더 떠주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고 등잔불이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며칠 후 도현은 소연에게 한양으로 함께 올라가자고 하였습니다. 소연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편하다. 어머니, 이제 고생은 그만하셔야 합니다. 고생이라 생각해 본 적 없다. 도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다시 말하였습니다. 그럼 저를 위해서라도 가주십시오. 어머니가 곁에 계셔야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소연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소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가자. 떠나기 전날 밤, 소연은 오두막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벽, 삐걱거리다 도현이 손수 고쳐놓은 문짝, 한켠에 쌓인 낡은 바느질 도구들. 좁고 초라한 공간이었으나 이곳에서 보낸 세월이 소연의 삶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벽 한쪽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흙벽이었지요. 이 벽 앞에서 울었던 날들, 이 벽의 등을 기대고 버텼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연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잘 있어라. 소연은 소리 내지 않고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을 껐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연과 도현은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박 훈장이 마을 어귀까지 나와 배웅을 하였습니다. 노인은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사십시오. 소연은 박 훈장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훈장 어른, 도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른 덕분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 훈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도현의 어깨를 한 번 툭 쳤지요. 잘 가거라, 도현아. 도현은 박 훈장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박 훈장은 이번에도 눈시울을 붉혔으나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정훈의 집안 이야기는 이미 고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도현이 정훈의 집 대문 앞에서 한 말들, 안으로 들어서지 않고 돌아선 그 모습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내쫓은 자식이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왔는데 문 안에도 들이지 않았다더라. 그러게 진작 그 마님을 왜 내쫓았대? 머슴 자식이라고 모함을 했다면서. 그 집안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장원급제한 아들은 돌아서고 며느리는 이미 쫓겨났고 정우는 그 수군거림을 피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도 마을 어귀를 지나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지요. 예전엔 그를 보면 고개를 숙이던 이들이 이제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씨 부인은 그 무렵부터 바깥 출입을 끊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지요. 뒤늦게 밀려온 후회가 노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정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아무 말을 건네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신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었으니 소연과 도현이 한양에 닿은 것은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현은 한양 안 조용한 곳에 집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크지 않았으나 따뜻하였고 마당에는 작은 꽃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었지요. 소연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방, 잘 닫히는 문, 새어 들어오는 봄빛. 소연은 마루에 걸터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꽃나무 가지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지저귀고 있었지요. 도현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떠십니까? 소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의 꽃나무를 바라보았지요. 봄볕이 따뜻하게 마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후 소연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좋구나. 도현은 그 말에 빙긋 웃었습니다. 소연도 따라 웃었지요. 그날 오후 소연은 마당에 나가 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온몸을 감싸는 것이 느껴졌지요.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쫓겨나던 그날의 대문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지새운 차가운 밤도, 거칠어진 손으로 바느질하던 수많은 저녁들도, 관아 마당에서 주저앉아 울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꽃나무 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참 많이도 걸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걷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봄볕 아래 이 자리가 소연의 자리였으니 도현이 방 안에서 무언가를 가져다 주려고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하였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려온 따뜻함이었습니다. 한양에서의 생활은 소연에게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어 들어오는 빛이 오두막에 그것과 달랐고 밥을 짓는 아궁이도 달랐으며 문을 열면 보이는 마당도 달랐지요. 허나 낯설음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곁에 있었던 것이었으니. 도현은 관직에 나가기 전 매일 아침 소연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바쁜 날에도 그것만큼은 빠뜨리지 않았지요. 소연은 그 짧은 아침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듣고 있으면 그 오랜 세월이 꿈이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었으니 도현은 관직에서도 빠르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원급제의 명성에 걸맞게 맡은 일마다 꼼꼼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였으니 상관들의 신임을 얻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도현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화려한 집안 배경도 든든한 후원자도 없이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장원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허나 도현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의 지난 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집안을 물으면 솔직하게 답하였지요. 어머니 한 분이 키워주셨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한양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마당에 꽃나무를 가꾸는 것을 낙으로 삼기 시작하였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졌으며 가을에는 잎이 물들었습니다. 소연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생각하곤 하였지요. 오두막에서는 계절이 바뀌어도 그저 춥거나 덥거나 할 뿐이었습니다. 봄꽃을 바라볼 여유 같은 것은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꽃이 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 소연은 그것이 사치라는 생각이 들어 처음엔 조금 어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도현이 그런 소연의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꽃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쁘지요.
예전엔 이런 것 볼 여유가 없었는데 도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소연의 곁에 와 앉으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실컷 보십시오, 어머니. 소연은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꽃나무를 바라보았지요. 그 무렵 윤대감이 한양에 올라왔다가 도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소연은 오랜만에 윤대감을 맞이하며 손수차를 내왔지요. 윤대감은 소연의 모습을 보더니 흐뭇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마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대감 어른 덕분이지요.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윤대감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님과 도현이가 해낸 것이지요. 세 사람은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의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웃음도 있었고 잠깐의 침묵도 있었지요. 그 침묵들이 어색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함께 버텨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고을에서는 이정훈의 소식이 간간이 들려왔습니다. 집안 살림은 더욱 기울었고 최씨 부인은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지요. 정우는 홀로 남아 쓸쓸하게 지내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도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워해도 됩니까? 소연은 그 물음에 잠시 생각하다 답하였습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잊어버려라. 도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소연도 마찬가지였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당의 꽃나무의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였지요. 소연은 이른 아침 마루에 나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은 그날따라 일찍 일어나 소연 곁에 와 앉았습니다. 어머니, 꽃봉오리 맺혔네요. 그러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필 것 같습니다. 소연은 그 말에 가만히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꽃봉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지요. 어디선가 새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한양의 아침을 알리는 소리가 은은하게 퍼져왔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쫓겨나던 그날의 서러움도, 느티나무 아래에서 지새운 차가운 밤도, 거칠어진 손으로 버텨온 긴 세월도 이제는 다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봄볕과 곁에 앉은 아들과 꽃봉오리를 틔우는 저 나무뿐이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아. 예, 어머니. 고맙다. 도현은 그 말에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꽃이 피어나는 봄 아침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오래도록.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일어나길 기원하겠습니다.